지금 비트코인 차트 보고 계신 분들 마음이 조금 그러실 겁니다. 작년 10월 당시에 1억 8천만 원까지 상승했던 비트코인이 지금은 9,200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고점에서 딱 절반이 날아간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서 공포지수라는 게 있죠. 100점 만점에 20점까지 내려왔어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극단적 공포라는 말까지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다들 무서워서 손이 덜덜 떨리는 이런 공포 장세라는 뜻이에요. 이쯤 되면 누구나 똑같은 생각 하시겠죠. 이거 이러다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진짜 7천만 원, 8천만 원까지 하락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 여기서 더 떨어질까에 대한 공포감들. 사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내가 들고 있던 게 반토막이 났는데 무섭지 않은 게 더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슬슬 비트코인 이제 끝났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바로 어제 오늘 포함해가지고 이 무서운 분위기랑은 좀 맞지 않는 데이터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럽의 큰 자산운용사가 낸 시장 보고서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블록체인 위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분석 회사가 내놓은 자료입니다. 근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바닥이 생각보다 단단할 수 있다는 거. 분명 가격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났죠. 근데 시장 데이터는 왜 전혀 딴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영상 통해서 천천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입니다. 21 시어즈라는 회사가 오늘 상반기 시장 보고서를 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 1억 5천만 원까지 회복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 과거에 비트코인이 진짜 큰 하락장을 맞을 때는 고점에서 80%까지도 빠졌습니다. 거의 다 녹아내린 거죠. 근데 이번에 50%까지도 빠진 게 지금까지의 전부예요.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 무너졌다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 전체의 평균 매수 가격이 대략 8,300만 원 부근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8,300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손해를 보고 무릎 꿇듯이 던지는 항복 단계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라는 거고, 이 과거 바닥에서는요, 꼭 이 항복 매도가 한 번쯤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었다라는 게 현재 회사의 시각입니다. 근데 진짜 핵심은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크립토퀀트라는 회사가 본 건데 비트코인을 5년 넘게 들고 있는 사람들, 흔히 OG라고 부르는 고인물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도 안 팔고 버틴 진짜 고참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코인을 거의 안 팔고 있습니다. 얼마나 팔지 않느냐? 최근 이들이 움직인 물량들이 2024년 말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까지 뚝 떨어졌다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있어요. 5년을 들고만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코인을 옮긴다?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 매도하고자 움직인다는 거죠. 실제로 시장이 한창 뜨거울 때 이 고인물들 하루에 어마어마한 수량들을 시장에 쏟아내는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팔던 수량들이 지금은 거의 멈췄다는 사실, 왜 팔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이 돋는 지점인데요. 이 5년차 고인물이 가장 비싸게 산 코인의 가격이 대략 9,700만 원 라인인데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9,200만 원까지 내려왔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지금부터 5년 전에, 그러니까 제일 꼭대기에서 물렸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매도해봤자 그냥 본전 부근이란 뜻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구독자분들께서 뭔가를 비싸게 샀는데 이게 지금 거의 내가 매수한 가격 대비 2배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본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팔아봤자 뭐 약간 약손실 정도인데 당연히 이득도 아니죠. 본전 부근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도하실 겁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에이, 그냥 본전 부근인데 굳이 지금 매도하냐? 그냥 들고 가자. 여기서 더 떨어져봤자 얼마까지 더 떨어지겠냐.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5년 동안 버틴 사람들이 본전 자리에 딱 오니까 팔기를 멈추고 다시 버티기로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작년 당시 비트코인이 1억 8천만 원 라인까지 상승했을 때 그때 더 가려다가 번번이 막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가격이 조금만 더 상승하려고 하면은 이 고인물들이 중간중간 물량들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누군가가 자꾸 매물을 쏟으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 물량들 지금 쏙 들어가 버렸다는 거고, 그렇다면 말 그대로 위에서 누르던 손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볼까요? 지금 미국에는 비트코인을 대신 담아두는 ETF라는 상품이 있죠. 여기서 지금 돈이 빠져나가면은 그게 곧 매도 압력이 됩니다. 당연히 가격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흐름을 살펴보면은 6월 첫째 주 2조 6천억이 넘게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죠. 근데 지난주에 얼마였을까요? 그냥 2,800억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건데 지금 빠져나가던 돈줄이 잠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게다가 시장의 큰 손들, 이른바 고래들도 비트코인 기준 9,200만 원에서 9,400만 원 부근, 여기서 매도를 멈추고 슬그머니 다시 사모기 시작했다. 이런 분석까지도 같이 나왔어요. 그럼 이 모든 그림을 한번 합쳐볼게요. 매도하는 사람은 지쳐서 손을 놓았고요. 빠져나가던 돈은 멈췄고요.
큰 손은 조용히 줍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보이니까 누구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거 혹시 이거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제가 솔직하게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매도하는 사람이 줄어든 거랑 새로 사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 이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쉽게 비유를 드려보자면은 어떤 가게에 물건을 내다 팔던 사람들이 에이, 이거 지금은 안 팔아,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건 맞아요. 매대 자체가 한산해진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님이 우르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오는 건 또 아니거든요. 가격이 진짜로 쭉 올라가려면 매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넘어서서 사겠다는 사람이 실제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똑같은 데이터를 두고도 어떤 분석가는 지금이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방 압력이 걸린 구간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요, 지금 9천만원 초반대 구간이 말 그대로 전쟁터 부근입니다. 정말 재밌는 게 오늘 그 긍정적인 보고서를 낸 회사조차도 이렇게 봤어요. 만약에 이번에 이 비트코인 기준 9천만원 선을 힘있게 깨고 내려가 버리면은 그 다음은 7,700에서 8,400만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잘 지켜내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ETF로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때서야 비로소 위쪽으로 1억 800만원 라인까지 회복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억 5천만원이라는 그림들도 결국에 1억 800만원이라는 벽을 먼저 넘어서야지 비로소 그려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 찍었다, 이렇게 확신하고 베팅할 자리가 아니라 이 9천만원대 초반 라인을 지켜낼 수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돈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고, 5년을 버틴 고인물 투자자들이 본전 자리인 9천만원대에서 더 이상 매도하지 않기로 하면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위해서 짓누르던 매도 물량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ETF에서 빠져나가던 돈들도 거의 멈췄고요. 큰 손들도 다시 죽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신호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라고 해가지고 매수하는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9천만원대 초반 라인에 대해서 지켜낼 수 있느냐, 연말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 이걸 가르는 진짜 백이 분기점이 된다는 사실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년을 꼬박 버틴 사람들이 본전 자리에서 끝내 안 파는 지금 이 상황,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폭풍 전야의 고요함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부분들 더 깊게 파고들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께서 리플이나 비트코인 등의 비중이 상당히 크실 겁니다. 리플과 비트코인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락하고 그러고 있지만요, 이 쉽게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문제는 리플이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이 코인 시장 전체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최근 시장을 보면은 리플이나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있고 답답하고 있지만 알트코인들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하락장에서도요, 상승하는 알트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결국에 지금 시장 전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의 중심 자체가 또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은 리플이나 비트코인만 볼 것이 아니라요, 시장이 어디에 힘을 주고 있는지 함께 보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XRP 하락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리플에서 절대 꺼내지 않고 꽁꽁 잠가둔 XRP가 있죠. 무려 그게 329억 개, 돈으로 따지면 50조 원이 넘는 수량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물량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어떡하냐, 그럼 XRP 가격 진짜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 지금 시점에서 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약에 이번 뉴스가 XRP를 가진 분들한테 지금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 중에 하나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쉽게 믿기지 않으실 텐데 오늘 그 이유들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잠긴 물량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부터 보셔야 되겠죠. 리플은 매달 1일 딱 10억 개씩 꺼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수량만 나오는 일종의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그럼 매달 10억 개씩 시장이 풀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바로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리플은 10억 개를 꺼내놓고선 그 중에 7억 개를 다시 잠가버립니다. 그것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요, 매달 정확히 7억 개씩 다시 잠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남는 거는 3억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은 분명히 더 꺼낼 수 있는데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기 돈을 쓰지 않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될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잠가두는 방식들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때 리플은 물량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풀릴까봐 걱정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무려 550억 개를 한 번에 묶어뒀습니다. 시장에는 천천히 조금씩만 풀겠다, 이런 약속이었던 셈이겠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329억 개라는 숫자는 도대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누가 대충 추측한 숫자가 아닙니다. 리플의 기술을 오랜 시간 동안 책임졌었던 데이비드 슈어츠, 리플 CTO라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밝힌 숫자인데요. 블록체인 기록은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들로는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속도라면 잠긴 물량들 다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슈워츠 본인의 추정으로는 약 9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35년쯤 되어야 바닥이 난다는 거죠. 9년 동안 매달 3억 개씩만 천천히 나온다는 뜻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보이기 시작을 해요.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XRP가 620억 개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수량에 비하면 매달 3억 개는 정말로 적은 수량이죠. 그래서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폭탄 같은 일들은 당장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만 봐도 불안감이 조금씩 가라앉으실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리플의 대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요. 올해 6월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을 했죠. 리플이 다가오는 2026년 말까지 1조 4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일 거다라고 작심 발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바로 핵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돈에는요. 리플이 가지고 있는 XRP가 단 한 푼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이 벌어들일 1조 4천억 원 안에 XRP를 팔아가지고 번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행끼리 돈을 보내주는 결제 서비스, 그리고 가격이 잘 변하지 않게 만든 디지털 화폐, 기업들이 쓰고 있는 자금 관리 프로그램, 이런 본래의 사업으로만 그만큼 벌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한번 겹쳐서 볼까요? 여기에서 리플은 매달 꺼낼 수 있는 물량의 70%를 도로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XRP를 한 푼도 팔지 않고도 1조 원 넘게 버는 회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요. 정말 소름 돋는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 리플 XRP를 굳이 안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사는 회사가 왜 자기 XRP를 급하게 팔아치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점점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XRP를 가진 분들을 가장 괴롭혔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매도 수량에 대한 공포였었죠. 리플이 언젠가 물량을 시장에 쏟아내서 내 XRP 가격을 떨어뜨릴 거다. 이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락업 물량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으니까요. 수년 동안 잠겼던 이런 두려움들이 XRP를 짓눌러 오고 있었는데 근데 오늘 본 두 가지 사실을 합쳐보면은 그 두려움의 근거 자체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 이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의 리플은 물량들을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XRP를 팔지 않아도 되는 회사로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9년 동안 천천히라는 말이 악재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리플이 더 이상 XRP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신호일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리플 CEO 갈링하우스가 말씀드린 1조 4천억 원은요. 이미 전부 다 번 돈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벌겠다는 목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이제 XRP를 절대 안 판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죠. 안 팔아도 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 이걸 어필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짐작은 짐작대로 보셔야 되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문점이 남죠. 언젠가 다가오는 2035년 이 잠긴 물량들 전부 다 떨어졌을 때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사실 별일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데이비드 슈워츠가 설명을 해줬었는데 비트코인은 채굴에서 주는 보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데 그게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힘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XRP는 다르죠. 잠긴 물량이 제로가 되든 말든 XRP가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5년은 터지는 폭탄이 아니에요. 그냥 리플의 금고가 비는 날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리플은 그 금고가 굳이 필요 없는 회사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고 물론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리플을 오랜 시간 지지해온 변호사 빌 모건은요. 오히려 리플이 물량을 더 빨리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량들이 시장에 나와야지만 XRP가 진짜 제대로 된 화폐로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엔 반대 우려도 있어요. 물량들을 너무 빨리 풀면은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안 따라올 때 오히려 가격이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지금처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는 길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본래의 사업으로 충분히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XRP를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물량을 쏟아내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건요. 리플 본인 자신에게도 손해입니다. 리플이 가진 XRP만 해도 50억 개가 넘다 보니까 자기 자산을 스스로 무너뜨릴 회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금의 조심스러운 방식들을 당분간 이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고 회사 사정이나 시장 상황이 바뀌면은 그 속도는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매달 꺼낼 수 있는 물량의 대부분을 도로 잠그면서 아주 천천히 XRP를 풀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리플은 XRP를 팔지 않고도 1조 원 넘게 버는 회사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홀더들을 괴롭히던 매도 공포의 근거가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9년 동안 천천히라는 소식들은요.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안심해도 되는 신호일 수 있겠고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죠. 리플이 XRP를 안 팔아도 되는 회사가 되어 간다면 정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XRP 가격은 앞으로 어떤 것들이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다음 영상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플만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이 두 가지가 생각보다 너무 큰 차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플 좋은 코인인 거 맞죠? 하지만 코인 시장은 비트코인이 있고요, 또 메이저 코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알트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함께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플만 바라보고 있으면은 시장 전체 흐름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되고, 자연스럽게 여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 정보 커뮤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시장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 다 같이 함께 말씀드리는 이유들 결국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함인 거고, 지금은 한 개만 보시기보다는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리플 XRP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리플은 거래할 때마다 코인을 조금씩 태워서 없앤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개수가 줄어들고, 개수가 줄어들면 언젠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요. 이 상당히 그럴듯한 말인데, 근데 며칠 전에 이 믿음을 정면으로 뒤집는 숫자 하나가 공개됐죠. 그리고 그 속도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까지 리플이 줄어드는데 무려 48만 년이 걸린다라고 계산이 나왔습니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48년이 아니라요, 48만 년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드는 질문 한 가지가 있죠. 리플은 2012년에 나왔으니까 벌써 14년을 태워온 셈인데요. 14년 동안이나 소각을 해왔는데 도대체 왜 이것밖에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숫자부터 살펴보면은 리플은 처음 만들 때 총 1천억 개를 찍어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14년 동안 실제로 태워서 없앤 개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430만 개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치면 지금 시세로 대략 243억 원 정도 규모인데요. 와, 큰돈이다 싶으시죠? 근데 전체 리플 시장이랑 비교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플 전체 시장 규모는 지금 100조 원이 훌쩍 넘어가기 때문에 100조가 넘는 시장에서 14년 동안 240억 정도를 태운 겁니다. 개수로 따지면 전체의 0.014%, 100개 중에 0.014개입니다. 사실상 거의 안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죠. 이쯤 되면 좀 이상하죠? 아니, 분명히 태운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만 태우는 걸까?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집니다. 사실상 리플의 소각은요,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만든 장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목적이 완전히 달랐어요. 거래할 때마다 아주 작은 양을 떼가지고 없애고 있는데, 그 수량이 코인 한 개의 1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량이죠. 이걸 왜 떼느냐? 누군가가 가짜 거래를 수백만 건씩 막 쏟아부어가지고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래할 때마다 아주 작은 비용들이 들게 만들면은 장난으로 도배하기가 어려워질 거고, 말하자면은 통인료와도 같은 건데요. 이 부자들하고 받는 게 아니라 진상 막으려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수수료는 누구한테도 가져가지도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하는 사람이 수수료를 가져가죠. 근데 리플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없어진다라는 거고, 가격 상승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많이 태울 이유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그 48만 년이라는 숫자가 이제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음속으로 그리는 그림 하나가 있죠. 리플 개수가 확 줄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5억 개 정도까지 줄어들면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거고, 그러려면은 지금 시장에 돌고 있는 물량에서 660억 개를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1년에 태우는 수량이 14만 개 정도라는 거고, 660억 개를 1년에 14만 개씩 태운다. 한번 나눠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무려 48만 년. 이 사람이 살아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름 돋는 지점이 나오죠. 이 48만 년이라는 숫자는 리플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인데요. 소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기대감 자체가 처음부터 수학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숫자인 거고, 우리가 믿고 있던 게 사실은 출발선부터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소각이 하루에 겨우 몇백 개를 없애는 동안에 리플은 다른 쪽에서 매달 10억 개를 시장에 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리플을 만든 회사가요, 가지고 있던 엄청난 수량의 리플을 한꺼번에 시장에 풀면은 가격이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금고 같은 데에 묶어뒀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에스크로라고 부르는데, 그냥 잠가둔 금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금고에서 매달 한 1일에 10억 개씩 꺼냅니다. 하루에 몇백 개 태우는 거랑 한 달에 10억 개 푸는 거 비교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물론 이 10억 개를 전부 다 시장에 파는 건 아닙니다. 지금 회사는 이 중에서 대부분을 다시 금고에 넣고 있고요. 실제로는 2억 개에서 3억 개 정도만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각이라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예요. 그럼 이제 조금 그림이 잡히실 거예요. 이 소각 같은 경우는 리플 가격을 움직이는데 거의 아무 역할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뭘 보셔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먼저 리플은 더 이상 새로 찍어내질 않습니다. 개수가 1000억 개로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특정 코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죠. 그 수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한 개의 가치가 묽어지기 쉽고요. 리플은 적어도 그런 걱정만큼은 없다는 겁니다.
더 안 찍어낸다. 이 점만큼은 분명한 강점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이 최근에 완전히 새로운 수요가 생겼죠. 리플을 담는 XRP 현물 ETF라는 상품이 나오게 되면서 큰 기관들이 리플을 사모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서 ETF가 뭐냐? 그냥 여러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리플을 대신 사주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이 ETF들이 보유한 리플이 7억 7천만 개가 넘어갑니다. 14년 동안 태운 게 1,400만 개인데 ETF는 그새 7억 개가 넘게 사들였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가격에 더 영향을 줄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각은 가격에 거의 영향이 없는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높겠고, 이렇게 보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소각 수량 자체가 갑작스럽게 확 늘어날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 가격이 올라가면 네트워크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더 낮춰가지고 소각 속도를 일부러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쭉 조용한 변수로 남아 있을 거고요. 진짜 가격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 ETF로 들어오는 돈들, 제도권에서 리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플의 소각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장난 거래를 막는 작은 수수료였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0.014%밖에 안 줄어들었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48만 년이 걸린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에 리플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소각이 아니라 매수하겠다는 수요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가 남죠. 그 새로운 수요, ETF로 들어오는 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들어오고 있을지, 어쩌면 그게 리플 가격의 진짜 열쇠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인 시장은 오늘 끝나는 시장이 아니죠. 한 달 뒤에도 열려있을 거고 1년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안 좋은 매매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가셔야 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이 실수했었던 기억들을 금방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승장이 오면은 또 같은 실수들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는 하는데요. 이 리플 XRP가 5,000원 정도 부근을 회복했었던 여러 번의 기회에서도 결국에 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시장을 길게 보실 생각이라면은 더 상승할까봐 못 파는 이런 습관들과 몰빵 투자 습관들만큼은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조금 이상한 발표를 하나 했죠. 세상에서 자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중에서 딱 하나를 콕 집어서 경고를 했어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영향이 크지 않다는데 왜 굳이 보고서에서 따로 적어가면서까지도 경고를 했을까요? 이번 질문의 답을 알고 나시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동안 코인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왔던 것 하나, 사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정도인데요. 근데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1억 8천만 원 안팎까지도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고점 대비했을 때 지금은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냥 조금 빠진 게 아니라 반토막보다도 더 빠졌다라는 거. 차트만 봐도 사람들이 불안해할 만한 그런 그림들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요? 보통 가격이 이 정도로 무너지면 코인 쪽에 큰 사고가 터졌거나 나쁜 뉴스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엔 또 그게 아니에요. 코인 시장 안에서 특별히 터진 사건, 악재가 없다라는 거고, 근데도 계속해서 가격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가격은 빠지고 있고, 근데 정작 코인 자체에는 큰일이 없고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죠.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끌어내는 진짜 힘은 이 코인 외부에서 어딘가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힘이 뭔지 알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고 가셔야 됩니다. 정답은 바로 미국 돈입니다. 미국 돈하고 비트코인은 보통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비트코인은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약해지면 비트코인은 힘을 받습니다. 시소를 떠올리시면 되는 건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달러 가치가 아주 강달러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돈이 무거워지니까 시소 반대편에 앉은 비트코인들 자꾸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고, 그럼 다음 질문은 바로 이거죠. 미국 돈은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여기에 대한 정답은 미국의 금리에 있습니다. 이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죠. 그리고 돈이 몰리니까 미국 돈이 비싸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를 정하는 곳이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 수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새 수장 이름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인데 지난 5월달 정식으로 자리에 올랐어요. 여기서 조금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금리를 조금 내려도 된다, 이런 쪽에 가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사람이 오면 금리를 내려줄 거다, 이렇게 기대한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근데 막상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번에 중동에서 전쟁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기름값이 올라갔고,
또 물가가 들썩이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 한 전문가가 의미심장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은 10X 리서치라는 분석회사의 마르쿠스 틸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봤고 우리 돈으로 약 8,400만 원 근처까지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바닥을 만들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건 그 사람만의 예측이고요. 뭐 절대로 그렇게 된다 확정된 미래는 아닙니다. 근데 비슷하게 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돈을 걸어가지고 미래를 맞히는 예측 시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8,400만 원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을 약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 분위기가 차갑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큰 손들도 움직였습니다. 어떤 큰 손은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 우리 돈으로 2조 원어치나 팔아치웠고요. 게다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비싸게 산 사람들, 그러니까 평균 1억 1천만 원 근처에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들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결국에 매도하고 손절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이야기들인데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국은행은 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도 굳이 경고를 했을까요? 그 정답이 보고서 안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트코인 폭락에서 그나마 안전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담은 펀드 거래가 아직까지 막혀 있고요. 또 회사나 큰 기관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코인 시장과 우리 주식 시장 사이에 아직까지 벽이 하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코인이 무너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충격이 우리 주식이나 환율로서 잘 넘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행이 경고한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만약에 앞으로 그 벽의 문이 열려서 이 큰 기관들이 코인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어떨까요? 그때부터는 코인이 폭락할 때 그 충격 자체가 우리 주식과 환율로 그대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 코인 투자자들이 가장 바라던 게 뭐였습니까? 큰 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이 커지고 제대로 인정받는 거,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환영하던 바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자산 전체를 코인 폭락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위험한 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이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아까 새로운 중앙은행 수장 워시 이야기를 드렸었죠. 원래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사실 작년 말에 방금 전망을 내놨던 그 틸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비트코인이 크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수장이 와서 금리를 시원하게 내려주면은 그 하락을 피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 수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락장을 막아줄 구원자 후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 기대했던 비상구가 어떻습니까? 유가랑 물가 때문에 그대로 닫혀버린 상황이죠. 구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가장 무겁게 누르는 쪽이 돼버린 셈입니다. 여기서 케빈 워시는요. 일부러 지금 시장을 짓누르려고 한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요. 단지 물가 상황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리해서 쫓아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틸렌은 지금은 기다릴 때고 8월 말부터 시장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신호가 올해 8월 그리고 10월 사이에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8월부터 10월 사이냐? 이 세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장에 도는 돈의 전체적인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굵직한 경제 일정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해마다 보여준 계절 같은 패턴들이에요. 이 세 가지가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거는 사실 비트코인 차트가 아닙니다. 미국 달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9월달 금리를 어떻게 정할 건지, 그게 비트코인의 다음 방향성을 쥐고 있는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비트코인을 끌어내리는 진짜 힘은 코인이 아니라 비싸진 미국 돈, 그리고 미국의 금리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바닥이 올 가능성들을 보고 있지만요. 한국은행의 경고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제도권 진입이 동시에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정말로 8월부터 10월 사이 바닥이 오게 된다면 그 바닥이 가까워졌다는 걸 미리 알아챌 수 있는 신호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들 이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볼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매수 단가를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습관들입니다. 리플 XRP에서 3,500원에 매수했다고 해서 시장이 3,500원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런 거 절대 아니겠죠. 지금 시장은요, 현재 가격과 흐름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 평균 단가만 바라보다 보면은 시장이 상승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내 평균 단가가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여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리플 정보방에서도 단기 저점과 고점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내 매수 가격이 아니라 현재 시장의 흐름들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기 때문인 거고, 내가 매수한 시점 자체가 하필 고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해주셔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 이런 싸움들이기 때문에 항상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들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작년 가을 1억 9천만 원이었죠. 지금은 9,100만 원까지 내려왔고,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더 무서운 건 지금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하루 만에 빚을 내가지고 투자했던 2조 7천억이 증발해버렸고,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딱 한 가지겠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내 돈을 어떻게 지키고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 걸까? 반등은 언제 오는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코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한꺼번에 겹쳤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금리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한 번도 없을 거다, 이런 쪽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가 높으면 사람들은 위험한 자산 대신에 안전한 현금이나 예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인 같은 위험한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달러입니다. 달러 가치가 강력해지고 있죠.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시장 전체의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까지도 전부 다 같이 흔들렸는데, 지금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통째로 줄이면서 그 불똥이 코인 시장에도 튀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 바깥에서 들어온 충격들입니다. 근데 지금 코인 시장 내부, 암호화폐 시장 안쪽에서도 불안한 그림자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전 세계 최대 비트코인에서 스트래티지랑 관련된 위험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회사가 STRC라는 상품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모아왔었죠. 근데 그 상품 가격이 정해진 기준가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서 돈을 만들던 통로가 좁아졌다는 겁니다. 또 그와 동시에 매달 줘야 될 이자 부담이 커졌고, 가지고 있는 현금들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비트코인을 예전처럼 마음껏 매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야겠죠. 이런 시장에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돈을 잃을까요? 그걸 알고 계셔야 반대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빚을 내가지고 투자했기 때문인 거고, 지금 코인 시장에는 돈을 빌려서 더 크게 베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익이 몇 배가 되지만요.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가도 빌린 돈들 때문에 한순간에 전부 다 날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하루 만에 2조 7천억 원이 사라진 그 사건, 바로 이거라는 거고, 그 돈의 대부분들은 지금 가격이 상승할 거다, 빚을 내서 롱 포지션을 베팅했던 사람들의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하락할 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는 행동인데요.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진 돈을 전부 다 한 방에 몰빵 투자했다가 여기서 더 하락하면 버티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판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정확한 바닥이 어디인지는 그 누구도 미리 알 수가 없는데요. 그럼 이런 시장에서 돈을 지키고 또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보자면은,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 잃지 않는 거, 이게 곧 버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구간들, 현금을 들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훌륭한 선택이겠죠. 현금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무리해서 전부 다 넣어둔 사람보다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빚을 내가지고 하는 투자를 피하는 겁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요. 이 빚 같은 경우는 작은 흔들림에서도 모든 걸 잃게 만듭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욕심을 줄이는 게 곧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하신다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다 사지 않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라는 게 있죠. 가진 돈을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거, 이런 걸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바닥을 정확히 맞히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더 떨어지면 그만큼 더 싸게 살 수 있죠. 평균 사들인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닥을 맞추려는 도박 대신에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무엇을 사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폭락장에서는 작고 검증 안 된 코인일수록 더 크게 떨어지죠. 실제로 이번에도 비트코인보다 작은 코인들이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위기를 여러 번 견뎌낸 자산일수록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겠죠. 다만 이것도 역시 과거의 흐름일 뿐이지 미래를 보장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앞으로 어디로 갈까요? 당분간은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지금의 낮은 가격대 근처에서 힘겨루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서로 반대되는 신호가 동시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매도할 사람은 거의 다 매도한 것 같다, 이런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9,100만 원 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올랐는데
이 가격대는 과거 하락장에서 여러 번 바닥을 파줬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약세장을 검색하는 횟수가 5년 만에 가장 많아졌죠. 이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인데 과거 같았으면 이런 순간이 오히려 바닥 근처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존재하죠. 이 모든 하락장의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바로 금리입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새롭게 들어오려는 돈들도 여전히 줄고 있어요. 그래서 단숨에 위로 솟구치기도 그렇다고 완전히 무너지기도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어려운 지루한 줄다리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거는 가격을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신호인데요. 그게 이 기나긴 겨울에 끝나는 첫 번째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 지금의 폭락은 높은 금리, 강력한 강달러 정책, 그리고 가장 큰 손인 이 지금의 폭락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랑 강한 달러 정책, 그리고 가장 큰 손인 스트레치를 둘러싼 불안감이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돈을 지키는 핵심은요. 빚을 피하고 현금을 쥐고 욕심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하실 거라면 한 번에 걸지 마시고요.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면서 금리가 돌아서는 신호들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겠죠. 지금 이 시점 모두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손절하고 팔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큰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큰손들은 뭘 보고 매수하고 있는 걸까요? 그 사람들의 정체랑 속내를 다음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업비트랑 비썸 현물 매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결국에 안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선물 매매나 해외 거래소 잘못 접근하시면 한 번의 실수로서 투자금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반면에 현물 같은 경우는 시장이 하락해도 반등과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항상 하락 다음에 반등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낮은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습니다. 리플이 5,000원일 때 만원으로 2개 살 수 있었죠. 지금은 같은 만원이라도 5개가 넘는 수량을 매수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응을 할 건지 고민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시장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신 있어 하던 로봇하고 무인 택시를 처음에 아주 천천히 만들겠다라고 했었고 늘 곧 세상이 바뀐다고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 기다려달라고 한 겁니다. 이 소식에 도지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 마음이 살짝 철렁했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도지코인이 요즘에 하락하고 있죠. 정말 조용한 상황인데 지금 도지코인 가격이 11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초까지만 해도 900원 근처까지 갔던 코인이죠. 그때에 비하면은 거의 4분의 1로 쪼그라든 셈이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을 천천히 만든다는 이 뉴스가 왜 하필 도지코인을 오래 들고 계신 분일수록 더 유심히 보셔야 되는 소식일까요? 오늘 이번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 도지코인을 보는 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실 겁니다. 먼저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해둘게요.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리죠. 한 개는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없나 보다. 도지코인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걱정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좋아하니까 언젠가 상승한다.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도지코인을 들고 계신 분이라면 이미 100번은 넘게도 들어보셨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왜냐면 모두가 테슬라 주가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에 전혀 다른 곳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2주 전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카드 회사인 마스터카드가 새로운 걸 하나 내놨고 이름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계가 기계한테 직접 돈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카드를 긁는 게 아니라요. 기계끼리 알아서 돈을 주고받는 건데 그것도 1원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돈까지도 눈 깜짝할 사이에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도지코인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로봇이랑은 또 무슨 상관이냐?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마스터카드 한 곳만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바로 다음날 미국의 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측에서도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에 직접적으로 돈을 내고 거래까지 하게 해주는 도구인데요. 그 전 같은 경우는 아마존도 비슷한 시스템을 준비해뒀었고 이 큰 회사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부 다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이 함께 준비하는 거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기계가 스스로 돈을 쓰는 시대가 온다라는 거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로봇가 왜 중요한지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길거리로 혼자 돌아다니는 무인 택시가 있죠. 이 택시는 운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충전소에 가서 충전비도 스스로 내야 되고요. 손님한테 요금도 스스로 받아야 됩니다. 주차비도 직접 내야 되다 보니까 공장이나 집에서 일하는 로봇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계가 한두 대가 아니라 수백만 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계들은 하루 종일 자기들끼리 작은 돈을 끝없이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는 로봇, 무인 택시, 방금 말씀드린 기계랑 기계 간에 이렇게 돈을 쓰는 세상의 실질적인 주인공이 되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기계들은 도대체 무슨 돈을 쓰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도지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도지코인은 사실 처음부터 조금 특이한 코인이었습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는데 원래 목적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소소하게 적은 돈을 빠르고 저렴하게 주고받으라고 만든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에 빠르게, 이게 도지코인의 원래 특기였던 거고, 근데 방금 우리가 본 기계들이 필요한 게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작은 돈에 빠르게 끝없이. 이 도지코인의 설계도만 놓고 보면은 마치 12년 전에 이 시대를 미리 내다보고 만든 코인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은 그럼 도지코인 대박 나겠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인데요. 지금 큰 회사들이 깔고 있는 기계용 돈들은 도지코인이 아닙니다. 마스터카드도 코인베이스도 아마존도 실제로는 다른 디지털 돈을 쓰고 있죠. 주로 USDC, 서클이라는 건데 값이 거의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진 디지털 현금입니다. 도지코인처럼 가격이 매일매일 출렁이지 않다 보니까 기계가 쓰기에 안정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드리자면은 도지코인은 설계도는 딱 들어맞아요. 근데 정작 진짜 공사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데 무대에는 다른 코인이 먼저 올라가 있다는 거죠. 큰 회사들이 기계용 돈을 갈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지금은 도지코인이 아니라는 거.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아까 그 머스크의 천천히라는 말이 다시 살아납니다. 일론 머스크가 로봇이랑 무인 택시를 천천히 만들겠다고 했었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진짜 기계들이 거리에 쫙 깔리는 거는 아직까지는 한참 멀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가 무슨 돈을 쓸 거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문이 아직까지 닫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서 트윗 한번 해줄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도지코인이 이 기계의 시대에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옷은 제일 잘 맞는데 끝내 무대에는 오르지 못하고 마느냐? 이게 도지코인을 몇 년씩 들고 계신 분들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진짜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보셔야 될까요? 지금 도지코인의 단기 흐름은 솔직히 너무나도 하락하고 있죠. 지금 도지코인이 110원 라인까지 위로도 아래로 못 가고 크게 갇혀 있는데, 시장 분위기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지금 너무 뜨겁지도 않고요. 또 너무 차갑지도 않은 어중간한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 튀어오르고 반등할 신호들,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약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도지코인에는 약점도 분명히 존재하죠. 이건 숨기면 안 됩니다. 이 도지코인은요, 매년마다 새로운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전체 양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물량들이 끝없이 풀리니까 가격이 위로 가기에는 구조적으로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이건 도지코인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정을 하셔야 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럴듯한 흐름은요, 도지코인이 당분간 비트코인이나 움직이는 방향성을 따라가면서 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잠깐씩 출렁이는 이런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기계가 돈 쓰는 시대들, 지금 당장 도지코인을 끌어올리는 불꽃이라기보다도 그 뒤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큰 이야기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 실제로 돈이 흐르는 쪽은 도지코인이 아니라 안정적인 디지털 현금이고요. 도지코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이미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잘 어울린다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지코인을 보실 때 일론 머스크의 기분을 살피는 건 이제 좀 줄이셔도 되겠고요. 대신에 보셔야 될 것 딱 한 가지, 도지코인이 이 기계의 시대에서 진짜로 한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는 신호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도지코인을 다시 진지하게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결국에 지금 전 세계 최대 기업들이 기계끼리 돈을 주고받는 시대를 조용히 깔고 있고, 일론 머스크의 로봇이랑 무인 택시는 바로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이 도지코인이 그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코인이겠지만요, 아직까지 무대에는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천천히라고 말해준 덕분에 도지코인에게는 아직까지 그 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정말로 기계들이 돈을 쉬는 시대가 온다면은 그 돈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과연 도지코인일까요? 아니면 지금 먼저 올라가 있는 그 안정적인 디지털 현금들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게 파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인 시장에서는 다양한 종목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요, 많은 분들께서 놓치는 중요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비중이라는 건데요. 상승장에서는 현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하락장이 만약에 찾아오면 현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하락장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장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요, 현금이라는 이 비상금을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습관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작 필요한 순간에서 내가 사용 가능한 이런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